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행 갖기 힘들고 이동하기 힘든 때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스캔들로 지새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스캔들성 사고,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분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모자르고 토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험하게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즘 정부가 내놓는 것들이 느닷없이 토지 공개념 얘기가 다시 나오고, 또 온 국민의 사생활이나 이런 재산권 행사를 감시하겠다는 무슨 특별 사법 경찰권을 만들겠다. 이 주택 문제가 됐더니 주택 부동산 감시원을 만들더니 이제 토지 거래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권을 만들겠다 해서 나라를 경찰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부 중심의 빅뱅 또는 정부 중심의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경제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오늘 자리에서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세대를 대변해서 말씀해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예정이 없던 거라 진짜로 지금 막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LH 사태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이번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만 LH 직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 있어 왔던 그런 것들일 텐데요. 여기서 사실 30, 40 세대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고 좌우의 대립, 뭐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도 모를 그조차 그런 상황이 와서 대립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술자리라든지 그런 뭐 많이 없지만 뭐 식사 자리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너 집 그래서 있어? 너 자가야? 전세야? 이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애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집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집이 없으면은 되게 막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집 없이 계속 전세로 돌아다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결혼한 지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을수록, 사회에서 뭔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이미 다 뚫려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행사하는, 명예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주택이라는 걸 구입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 절망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려줘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그런 불안감과 절망감과 어떻게 보면 분노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는 이게 소유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고, 공직에 있는 사람 내지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 충돌법 이런 거 이제 제정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은 정말 개인의 양심에 일단 근거해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 앞에서
20대 이제가 20대 후반 계열에 올랐는데 무슨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20대 시절을 이미 보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했던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번에 청년 단체들 연합해가지고 촛불을 한 번 더 들었다. 다시 촛불을 들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안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 포럼에서 성명서를 내고 그게 기사에 짤막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최근 이슈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그 임원진들의 부정에 관련해가지고 땅 투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유세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결국 이제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 문제점을 야기했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는 즉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이런 정책들을 펼쳤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 이면에 드러난 점들은 본인들이 직접 더 나서서 그런 투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그 라디오를 하나 들었는데 KBS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인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어제 뉴스 기사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유세가 상위 10% 또는 5에서 10%의 보유세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유층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기사가 왜 나오나 뭐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그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나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좀 희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가 상위 5에서 10%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먹였다고 이런 옹호성 기사를 내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위선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세금이라는 것도 환급률이 적용되어야지 되는 건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세금을 많이 내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게 좀 잘 안 지켜지고 도덕을 되게 어느 추상적인 선에서 지향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봐도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보면은 출발선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부의 대물림을 조금 줄이고자 이런 세금을 만들었다는 철학이 있는데 부동산이나 어떤 소유에 관한 이런 세금들은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질투와 시기에 대한 또는 부자들의 가진 자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본인들의 도덕을 주입시키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현안 토론에서 그리고 쭉 공공주도 주택 정책이 옳은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청년 입장에서는 사회 이동을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앞서 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계층 간의 이동이 원활한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항상 어떤 불평등이나 뭐 부의 양극화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어떤 사회에서도 그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사회 이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 많이 배워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세대고요. 저는 집도 있고 근데 저도 집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었죠. 어떻게 하다가 집을 하나 마련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1982년부터 도시계획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 주택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주택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들을 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는 것처럼 정말 아우성들을 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떠냐. 아우성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우성은 똑같고 어쩌면 지금이 더 시끄러워진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주택 사정은 어떠한가. 주택 사정은 그 옛날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택 사정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이들마다 방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들마다 방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정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죽을 지경인 거죠, 지금 다들. 왜냐하면 지금 내 사정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자기 사정이 제일 급박한 것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구체적 사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국민은행 KB 주택 가격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지금 그 들어가셔서 그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 이후로 한 30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데이터가 쭉 쌓여 있는데 거기에 강북 연립주택의 가격 시리즈를 쭉 보면요. 가격 지수가 2018년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1.8이에요. 1986년 1월이 1인데 1.8이야. 그 30년 동안 80% 오른 거예요. 짜장면이 한 400% 올랐나? 그동안 그래요. 주택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 강북의 연립은 실제로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강북 연립 같은 걸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집이 널렸어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로는 진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전부 강남에 새로 지은 그 아파트들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만 집값이 오르는 거죠. 비싼 집만 더 오르고 거기다가 정책도 엉터리로 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집은 못 짓게 하잖아요. 서민 주거,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을 하고 고가 아파트는 공급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돈 내고 사고 싶어하는 주택은 다 고가의 강남 아파트. 강남이 아니더라도 대구 같으면 수성구, 도시마다 가장 비싼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만 다 원하는 거야.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시민단체니 무슨 뭐 정치권이니 전부 고가의 주택은 짓지 못하게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 부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거는. 이래서 이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싼 집인데 공급은 중저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 뭐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LH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LH 사태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양심 수준이 매우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공부문이 크면 안 됩니다. 양심,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아끼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사회는 공공부문이 좀 커도 돼요. 남의 것을 관리하더라도 안 떼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도덕 수준이 높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건 뭐 특히 비교를 하자면 북유럽과 남유럽의 비교를 해보면 아주 현격히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그 투명성이나 도덕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걸 관리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띄어먹게 돼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부동산 분야는 다 남의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공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고 대단히 아파트일수록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공 부분도 그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에 의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구조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농민 한 사람이 평균 50만 평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그 주택단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한 명의 농민으로부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의 농민들과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 가격이 굳이 비쌀 이유가 없고 농지를 굳이 수용할 이유가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가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이 한 1000평인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00평 내외예요. 거기다가 그 땅이 하나로 다 합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0평, 200평 뭐 이렇게 이 논들을 보면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부정형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한 10만 평만 모으려고 하더라도 몇백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시장에서 사 모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용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수용권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이라고 하는 게 LH공사며 무슨 저 지방개발공사며 다 이런 데들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양심적이냐면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이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건 물론 법으로 막고 있는데 법으로 막고 있지만 뭐 차명 가지고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애초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요. 근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뭐 조국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뭐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또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양심 수준이 높아지든가 아니면 뭐 공공부문이 떠나야 되는데 뭐 어느 쪽도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범법자들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그 자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인데 과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벌 당할 당사자들이 그걸 조사해야 될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LH 사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냥 한바탕 소동만 벌리다가 뭐 그냥 흐지부지하고 몇 명 처벌하고 끝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비싼 집값이 계속 더 비싸지는 이 현상은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주택의 공급을 민간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그럼 시장은 어떻게 공급하냐? 당연히 잘 팔리는 것을 공급하기 마련이고 잘 팔리는 건 어떤 거냐? 그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다 보면 비싼 집이 떨어지겠죠. 마치 벤츠에 대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벤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벤츠 가격은 떨어집니다. 벤츠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택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왜?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고가는 막아놓고 중저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수요는 벤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아반떼만 공급을 계속 해대면 아반떼 그것도 렌트카 아반떼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9세대들이 보는 거는 돈 없는 젊은이가 집 사기 쉬운 시절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집값이 올라서 못 사는 거고 저금한 거 가지고 언제 사냐. 만약에 집을 저축한 걸 가지고 산다 그러면 영원히 못 사요. 대도시에서는.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융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전세를 끼워서 사는 방법으로 해서 융자도 조금 끼고 샀던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진 것은 특정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택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현금을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의 그 지금 주택 정책이 이 희망의 사다리를 없앤 거지, 주택 가격의 문제는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고생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2년이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도 없었으니까 집주인이 아무 때나 1년 내에 다 전세금을 계속 올렸고요. 자본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융자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전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힘으로, 회사에 가서 경리부에 얘기하면 경리부장님이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돈 좀 얘를 빌려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전세금을 채우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 박탈감이나 이런 거는 이해하지만 그거는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부모가 정말 부유해가지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호수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려웠다. 근데 지금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은 그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 심각한 이슈의 원인이었다는 거고요. 김 교수님 말씀 대로 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 대상 중에 주택 투자가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주택에 투자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 강남의 좋은 지역에 운이 좋아서 투자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 시대 그때 삼성전자를 미리 사놓고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10배도 더 높은 수익을 내요. 그래서 주택이 그렇게 고수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대결로 가져가고 이걸 도덕성 이슈로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치 판단에 혼란이 생겼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 주택하고 기존 주택하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항상 기존 주택이 더 많습니다. 거기가 새로운 품질로 바뀔 수 있어야. 특히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속 성장을 해왔고 주택 양식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 같은 것들은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허수인데 그 허수를 다 계산해가지고도 서울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98%, 97%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1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100%면 누가 이사 가면 아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그 98%는 80%도 안 되는 허수예요. 살고 싶지 않은 집에다가 할 수 없이 경기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숫자까지 하면 이건 뭐 7, 80%도 안 되는 허수를 가지고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 투기꾼이 올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이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 사실 투기꾼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투기꾼들이 뭐 있겠지만 그거를 국민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 자체가 사실 이런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 잘 사는, 대대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 계속 그 부를 누리는 초유의 그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오늘 주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여가지고요. 경제 쪽을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그런 거 빼고는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그냥 제 생각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주도 공급, 공공주도 주택, 공공주택이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인 정책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됐고, 최근에도 이제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규모로 주택들을 역세권에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체험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게 봤던 것이 공공주도 공급 중에서 청년주택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인데요. 취지는
매우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 동감합니다. 예,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 원룸 촌을 역세권에 거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건데요. 그런 것이 이제 공공주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책 기조로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과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일단 의구심이 들면서 이 발제문을 작성을 해 보았고요. 사실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도라든지 하는 주택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혼재를 해 있죠.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LH가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주택 정책들, 주택 공급들 장점도 있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계층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융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일부 계층이 혜택을 받는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이 공공성을 가지는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주택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택이 공공성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요? 생각을 해보면요. 공공성은 그냥 공익성이라는 거를 포함하고 뭔가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공공재의 가치를 이미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계속, 그런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내 집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다. 집은 하나 있어야지 앞으로 둥지를 틀어야지 뭔가 먹고 살 때 있을 때 기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거는 소유라는 개념이 주택에 이미 포함이 돼서 여태까지 쭉 사람들이 집 한 채 살려고 사실 돈을 번다고 하면 조금 과언일 수도 있지만 돈을 벌어서 직장인들이 집 사는 거를 사실 많은 목표로 하고서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전환해서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제 어디였었죠? 지난번에 다큐를 봤더니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주택에 대해서 없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몇몇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주택에 있어서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기반이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가 정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정된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소유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있죠.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것이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죠. 소유권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소유권에 기반해서 재산권이라는 것이 보호를 받고 있고요. 헌법 32조에서 이제 재산권을 보호를 받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여러 시장 주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모양새인데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요, 결국 인간의 소유욕 내지는 재산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소유욕에 기반해서 재산도 지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헌법적 가치로 보장도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다 배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택의 공공성이라는 게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능할 것일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공공주도라는 게 물론 모든 거를 다 그냥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공이 주도해서 민간 사업자도 개발에 참여해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일 텐데요. 인간의 존재 근거를 조금 부정하는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질 문제예요. 삶의 질적 측면에서는요, 결국 공공이 주도를 하던 민간이 주도를 하던 인간이 기본적으로 안락하게 살 공간이 제공이 되면은 삶의 질이 보장이 되고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 보장이 되며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가 구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그런 삶의 질만 고려한 그냥 아름다운 목적에서는 우리가 궁극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삶의 질인 거는
뭐 말 언급을 안 해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 주체가 누가 되던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인간 내가 그냥 뭐 살 장소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요. 근데 과연 그냥 집과 집을 우리가 주택을 상정을 했을 때 나 혼자 잘 머무는 공간, 의식주 중에 그냥 한 몸일 것만 있으면 되는 공간 정도로 사람들이 관점이 전환될 수 있을까? 삶의 질과 연관을 시켜봐도 이런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택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을 때 공동체, 같이 함께 사는 사회라는 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나오고 뭐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규제가 강화가 되고 또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달리 발현이 되는 건데요. 누구나 살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당연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게 유지하는 당연한 방법일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공간에, 동질적인 공간에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지속성이 있게 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과 민간과 여러 가지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세부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을,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라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지속성 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삶의 그런 둥지를 틀 수 있는,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면 당연하다. 하지만 누구나 동일한, 동질 정도의, 동일한 가치 정도의 수준에 누구나 인식했을 때 그런 공간에 살게 할 수는 없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유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경제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강남의 고가주택에 살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타워팰리스 살고 뭐 아이파크 살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제를 너무 무시한 채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보장된 공간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죠. 그리고 그게 공공이 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금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혼부부한테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큰 정책적 호응을 받았었고요. 최근에도 LH에서 뭐 영구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주택들이 점점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를 하고 살 지역을 본인이 고르고 살고 싶은 집을 사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한이 가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공주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이익을 나눠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랑 같이 공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심리적인 양극화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의 그런 거는 뭐 팩트로 계산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심리적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맥락 없이 예,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토론 순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의 주택 수요는 고가주택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소득이 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00년에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였고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소득이 3배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집에 주거 환경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값도 비싸죠. 이렇게 주거 수요가 고가 쪽으로 몰린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의 이유는 투자 수요의 문제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뭐 당위론적으로는 시민운동가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주택을 주거의 개념, 거주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누구가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보느냐는 거죠. 다 누구에게나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 투자 대상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 투자 수요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고가 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몰리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주택 소유를 죄악시하고 다주택을 가지면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 또 제도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지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소득이 지난 20년 동안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늘은 게 아니고 당연히 한국인들의 재산도 3배가 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 10억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예요. 그 10억을 가지고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주택에 들어가고, 뭐 정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10억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주식을 살 거냐, 채권을 살 거냐, 뭐 예금으로 갖다 둘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난센스예요. 미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 10억이 있으면 한국인들은 대개는 그래요. 자기가 쓸 돈, 여유 자금 조금 남겨두고 최대한 은행 대출 끌어들여서 최대한 큰 집을 사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특별히 어디 뭐 공직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배경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거죠. 10억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때, 자, 그럴 때 그거를 한 채를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여러 채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주택하고 뭐 상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마땅히 하게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 채만 가지는 쪽으로 모든 제도들이 다 몰아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한 채가 아닌 나머지는 다 투기라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도적으로도 굉장한 불이익들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이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보면 전체 한국인 자산 중에 한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2000년대 이후를 보면 75에서 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동산의 비중이. 이거 변하지 않아요. 거의 매년 비슷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쏠리는데 그 부동산 보유는 제도적으로 또 사회 분위기적으로 모두 한 채로 가게, 자기가 거주하는 한 채로 가도록 모든 게 다 그렇게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 수요, 부동산 보유 수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한 채에 자기가 거주할 주택을 최대한 비싼 것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장치가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인 것이고,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은 투기 수요라기보다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실수요인 겁니다. 그 똘똘한 한 채 실수요 현상이 비싼 집의 값을 계속 비싸게 만들고 거기다가 플러스 공급은 비싼 집을 못하게 다 차단을 해버렸다. 공급은 중저가를 하도록 모든 장치가 다 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집은 더욱더 비싸게 된 이런 현상.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더욱더 화가 나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숫자로도 그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주택 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한 2천만 호 됩니다. 그것을 이제 5등분을 해가지고 최상위 20%의 평균 가격, 그 주택 가격이죠. 그것을 최하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건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2017년 5월 그 무렵에 이 주택 가격 5분위 배율이 4.7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올해 2월 숫자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8.7로 높아졌더라고요. 작년 2020년 12월인가가 그게 6점 얼마였던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고 해결되지 않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하면서 해법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 규제거든. 그럼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는 분노와 정책의 이 악순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주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의 공급은 우리나라는 시장에 맡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땅의 공급, 신도시 택지 개발 뭐 이런 거는 이거는 공공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땅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고 1인당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토지가 평등하게 소유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압도적으로 평등해요. 근데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 토지 진위계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평, 20만 평 뭐 이렇게 넓은 이 도시를 만들려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LH나 무슨 뭐 경기개발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쳐야 될 것은 LH나 경기개발공사나 이런 데서는 부지만 조성을 해주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제 쪼개 놓은 다음에 그 쪼갠 땅에다가 어떤 집을 지어서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집을 지을 건지는 간섭하지 마라.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틀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걸 여기다 고가를 할 거냐 저가를 할 거냐 또 뭐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웬만하면 민간에다가 그냥 맡겨라. 팔리는 것이 공급되도록 맡기는 거. 이거는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 그래야 고가의 주택만 값이 더 올라가서 국민들이 계속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를 정당한 경제 행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임대사업자예요. 그 2019년에 신규 임대업자 등록한 그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우리나라 2천만 호 중에서 아파트가 한 50% 되는데 임대업자들이 등록한 주택들을 보면요. 한 7, 80%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에요. 아파트 별로 없어요. 그 아파트의 가격 분포를 보더라도요. 6억 이상 되는 것이 전체 그 주택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투기꾼이라고 보는 그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는 주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 연립 무슨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값도 안 오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갖고 있는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임대업은 왜 장사가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이 주택 보급률이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가구 단위로 하는데 그 가구의 숫자가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들이 다 독립을 하는 거예요. 다 집에서 나가서 자기 혼자 사는 거야. 그리고 무위탁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독거노인들이. 그러면서 이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죠. 기본적으로. 단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3인 가구, 4인 가구, 2인 가구도 좀 있기는 하지만 1인 가구는 뭐 압도적인 다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임대주택에 사는 거죠. 2인 가구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죠. 그 무주택자들이. 자, 무주택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1인 가구들인데 그 1인 가구한테 그러면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거냐? 그 사람들이 뭐 거의 한 900만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150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한 700만 호는 그럼 뭐냐? 그건 다 민간 다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범죄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범죄자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막 몇천만 원씩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죽을 노릇이죠. 그걸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냥 정부에 나중에 세금 못 내가지고 그거 밀려가지고 나중에 경매 처분하게 생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냥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부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냥 하면 그냥 정당한 경제 행위로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1인 가구, 2인 가구의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또 주택의 소유가 투자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 현상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주택자 잡고 뭐 이렇게 뭐 중저가 주택 공급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좀 시장에 맡겨 놔야 된다. 순리에 따르도록 맡겨두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올 것이다. 덜 화가 나는 결과가 올 것이다. 물론 그때도 그것이 낙원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덜 지옥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 즉 집값이라는 게 현 정부에서 계속 내세웠던 기조가 투기꾼과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고 서울 땅값 집값이 비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 규제 정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 자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거잖아요. 뭐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준 것도 그랬던 거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피해는 중산층하고 서민이 다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또 문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 정책의 기조가 바뀌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은 항상 결이 달라집니다. 뭐 정권 바뀌면은 적폐청산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다른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에 국민들이 이런 선동 정치에 좀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투자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리스크가 얼마나 더 크냐에 따라서 나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확정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투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뭐 정치가들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알게 된 거는 그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상 중행위를 하면서 부정축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맞고 공직자들이나 다른 어떤 권력적인 행태를 통해서 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들이 먼저 알게 되고 투자를 한 그런 행위는 부정축제라고 뭐 원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대가 바라본 주택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뭐 한 달이 좀 더 됐죠. 이사 정책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2030 세대의 주택 시장 그리고 20대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사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책 내용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름이 좀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 정책을 실시하다가 공급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이슈 이후로 해갖고 주택 시장에 대한 7대 이슈가 나왔는데 KB 경영연구소에서 본 리포트에 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시 주택 시장의 영향, 그리고 주택 소유 통계로 본 다주택자의 변화 진단, 보유세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 부담, 2030 세대의 주택 시장, 지방 주택 시장 회복 지속 가능성 점검, 전세 시장 불안과 변화 요인,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방향성 점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LH 임원진 투기 의혹을 아마 또 주택 시장 7대 이슈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8대 이슈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 세대 그리고 정책 방향성 점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KB 부동산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은 이거를 먼저 보면은 저희가 뭐 11월 이후로 상승세가 좀 둔화된 그 추세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은 둔화가 됐지만 이런 가격이 계속 오르겠다라는 전망은 어떤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사 정책을 내놨던 겁니다. 특히 뭐 대도시권 위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이었고 그렇게 해서 최근 이사 정책이 발표가 됐고 그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 뭐 시청자분들은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2, 16부터 해갖고 12, 18까지 규제 지역 확대, 그러니까 안정화 대책부터 규제 지역 확대까지 하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데 총 25번의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뭐 이 25번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주택 시장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뭐 최근에는 그 LH 투기 의혹이 들면서 어떤 뭐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준비했던 거를 다 읽지는 않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그 이사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 형식으로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을 공유 그리고 세 번째로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는 뭐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 물량 공급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그리고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 호를 공급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해서 공공 분양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수요자 3040 세대를 위해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일반 공급의 30%를 추첨제로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익 공유는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기부 체납 부담 완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미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공유는 뭐 공공이 주도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환수되는 초과 이익들을 그리고 뭐 SOC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좀 건설하는데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은 이게 그 인허가를 받고 뭐 어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받고 건물을 착공을 하고 그리고 뭐 준공까지 해갖고 분양 완료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총 기간을 따지면은 5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앞서 그 착공을 하기 전에 토지주와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자 공공에서 토지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그 용어가 붙었는데 이런 구색에 맞게 또 혁신 방안 3대 기본 원칙을 정부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세 개만 말씀드리면은 주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푼다. 아까 앞에서 교수님들이랑 그 연구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정부에서 항상 내거는 상생의 키워드를 담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이사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이사 정책이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기조의 정책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다주택자 또는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정책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권 여당일 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수혜는 어떻게 보면 결국 다음 정권이 입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중했을 텐데도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정부가 기조를 크게 바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주도라는 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제가 내다본 공공주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증세와 대출 규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어지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의 격차로 어차피 수요가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몰릴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공공주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주도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추가를 했던 내용인데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LH 투기 때문에 결국 공공에서 주도하는 일들이 도덕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부정적 도덕적 해이들, 그런 것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신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증세하고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 항상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인사가 얘기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잉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리빙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가구 1주택만 소유해라처럼 소유를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이념 자체가 실제로는 서민들하고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이면 속에는 본인들이 부정축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그것의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선동정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을 펼치는지는 제가 기사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을 잡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일자리와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한 건데 공공이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에 내용에 이어서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떤 내부적으로 도시개발 기획이라는 정보가 공유가 됐을 때, 그런 게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알게 됐을 때 거기 직원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가족, 친구 또는 먼 친척까지 해서 해당 지역의 땅이나 호재가 있을 만한 주택을 사야 된다고 귀뜸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걸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일이니 오히려 투기하지 않는 LH 직원이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애초에 공공주도라는 게 그 앞서 얘기를 하셨었지만 국민의 도덕성과 양심에 기초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많이 건강하고 성장한 국가로서 공공주도를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30 세대의 주택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기조로 변화된 것이었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2030 세대 주택 시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투자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기조로 변화된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참여정부 때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표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부동산 정책 자체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더 문제는 그 참여정부 때보다 규제 강도는 더 높고 시행 시기는 훨씬 즉각적이라서 실제로 그 세 부담을 해야 되는 또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정책 기조 자체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도 불변할 것이지만 그들이 투기꾼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그 기조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금까지 25번 정도의 정책을 냈던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솔직히 신뢰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그게 낮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택시장 내 수요 대비 공급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 내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매수 우위 지수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높다라는 그 전망이 더 우세하고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는 PIR이 18년에서 19년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연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18년에서 19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난해 PIR이 14년이었던 것을 보면은 서민과 중산층의 서울집 마련, 뭐 특히 서울집이겠죠. 이런 마련은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주택과 아파트 매매 거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30 세대의 주택 매수 비중은 늘었습니다. 집값 이에 따른 해석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30대가 소위 영끌 투자로 적극 주택 매수에 나선다는 해석이 있고 하지만 2030 세대는 독립과 결혼이라는 이슈 때문에 신규 세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주택 수요를 창출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인 가구, 3인 가구가 모여서 사는 집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에 있던 구성 인원들이 1인 가구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언제라도 사실 나가고 싶어요. 제가 취업이 가장 먼저겠지만 그런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또는 융자를 끌어서 집을 살 수 있을 때는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취업이 됐을 때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뭔가 부모님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를 포함한 20대 소비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주택시장에서. 사실 주택시장에서 20대 소비자라고 하면은 별거 없습니다. 저렴하지만 역세권의 전월세 정도. 그것도 본인 힘으로 이제 대출 이런 거 받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든가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해서 산 곳에 제가 돈을 예치해갖고 살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서울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는 꿈은 계속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20대 중후반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 또래들은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대가 가장 원하지 않을까 싶은 독립과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결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독립하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했던 건 아니지만 알바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나라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더 크고 얼른 독립을 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주택시장의 20대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직장과 가깝고 저렴한 주택이면은 그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그리고 투자해서 그리고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융자금을 끌어와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적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못 오르게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느껴져요.
즉 사회 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고시텔이나 쪽방, 뭐 반지하 같은 원룸에서 살아도 좋으니 이상한 정책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030 청년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주거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동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도 시장 참여자의 행동 변수 때문에 부작용이 항상 야기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공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정책적인 논의는 토론 자리에서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30 실업자에게 주택 정책은 좀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또래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려면은 취업과 주거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살 공간만 만들어 두지 말고 살 수 있는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도 말입니다. 근데 정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정책, 더 좋은 정책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교육, 일자리, 주거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또 내 재산이 늘어날 주택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지 살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전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홈리스가 됩니다. 한번 퇴거 명령을 되면 월세를 못 낸 사람은 다른 민간 주택에 들어갈 때는 전에 그 월세를 제대로 냈는가를 전부 신용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홈리스가 되기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살 곳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 곳이 있는 문제가 그리고 국가가 적당한 품질의 주거를 보장해 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의 의사가 적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독일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데가 독일과 싱가포르가 아주 품질 좋은 대량의 공공주택을 개발을 해서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 나라가 한두 개 빼놓고는 그런 게 없어서 이 공공성,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처럼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아주 남용되는 언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절대 주택은 공공재일 수도 없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남이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준 사람도 써야 되는 무슨 퍼블릭의 그런 굿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좌파적인 시민단체의 위선적인 얘기가 사는 곳이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권이 국민의 생각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이건 실현이 불가능한 건데 우리 사회가 이 주택 소유의 장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주택 소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산 형성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20년, 30년 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살면요, 현금이 있으면 그거 못 지켜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런 모기지의 비용을 다른 나라는 주택 소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으로 은퇴 후에 가난에 빠질 수 않게끔 금융자산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중산층은 다 집밖에 없어요. 집이 가장 중요한 은퇴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0년, 30년간 강제 저축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대개는 직장이 가까운 대도시에 애들이 있을 때 큰 집을 사가지고 저축을 했다가 은퇴 후에 서버브로 나가면서 작은 집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러고도 소득이 없으면 은퇴 자산이 부족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영모기지를 통해서 은퇴 후에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은 상당히 유리한 파생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후에 차를 사든 사업을 할 때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낮은 이자로 활용을 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다른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게 그 심리적으로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고쳐서 쓸 수도 있고 또 내 집이 있으면 2년마다 이사 가고 주인이 와서 집 내달라면 이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래서 자녀들이 커뮤니티 속에서 내 고향 속에서 자라고 노인들도 옆에 친구가 있고 이런 커뮤니티 밸류와 심리적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렌털 하우스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김 교수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은퇴 후에 빈곤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그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그 희망을 하고 있는 수요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회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국민연금이고 뭐고 이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은퇴 후에 수입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를 받는 것이 은퇴 후에 수입원의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 결국 국가가 어마어마한 현금성 사회복지를 유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 주택 소유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 많은 다양한 소유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면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그 공급 정부 주도의 공급 방식인데요. 김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택이 새로운 품질로 공급이 되려면 건설과 토지 공급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은 지금 과연 분당과 일산과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신도시를 만들면 토지 공급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토지 공급이 필요 없는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공급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만 더 올려주면 공급이 무제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고도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만 풀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정부하고 구에서 온갖 규제를 걸어가지고 재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실제요. 그 대규모 단지의 조합장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영입하는데 100억, 150억 주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이게 완전히 에이전시 경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고 싶어하는 강남에 밀리언 달러 슬럼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 같은 겁니다. 몇십 년째 개발을 못해요. 이게 정부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그래서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고 수도 집중력이 높으면 우리가 가보시면 위로 올려도 당해내지 못하는 나라가 홍콩이에요. 홍콩에 가면 다 5, 60층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산이 많고 평지가 없고 수도권 집중이 크기 때문에 홍콩과 다르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10층짜리들을 4, 5층짜리를 지금 강남에 여기저기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공급이 없는 주택 공급은 재개발을 활성화해가지고 아까 연립주택을 빨리 최근에 품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빅뱅 방식은 지금 보시면 일산은 실패한 거고 분당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분당은 일자리가 있는 도시예요. 판교가 있고 뭐 하고 그리고 강남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일산은 그게 없어요. 그럼 배드타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처럼 땅이 넓으면 도심에서 커머스를 하고 서버브의 배드타운을 가지고 돼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안 돼요. 왜? 땅이 좁으니까 다 주상복합이야. 밑에는 상행을 하고 위에서 가서 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배드타운 중심의 빅뱅 방식을 만들면 그게 과연 한 거냐. 앞으로 인구가 줄고 그렇게 되는데 큰 도시를 과거의 노태우 때 식으로 뻥뻥 지을 거냐. 그렇게 되면
서울의 도시 기능 같은 게 다 폐쇄되거든요. 거기에 집만 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몰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지금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 주도로 있는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금 토지공사 같은 그런 토지의 희소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사실은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 토지공사 직원들의 모랄 해제도만 문제가 아니라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토지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대표적인 사기가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1년간 영농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고려 시대 때 경자 유전의 법칙을 지금 지켜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농사를 안 짓는 게 토지가 부족해서 안 짓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안 짓는 거잖아요. 토지 농사를 지어서 돈벌이가 잘 되면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빈곤인데 농촌으로 가서 다 농사 짓겠죠. 그런데 그렇게 봐야 경제성이 없어서 그래서 토지는 더 이상 희소자원이 아니에요. 농토는. 지금은 같은 농지에서 한 50년 전보다 10배 이상의 생산을 하거든요. 곡물 생산을 하고 농업혁명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토지가 거의 안 들어가는 농업을 해요. 수직 농장에다가 또 목축도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랩에서 세포 배양한 치킨 너겟을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닭 없는 치킨 너겟을 우리가 먹고 소 없는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 세상인데 이걸 자꾸 희소 자원으로 해가지고 그 중세 때 그 경제 유진의 법칙으로 농민 아니면 그러면서 토지 공급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산을 건드리면 무슨 산신령이 노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가 70%가 산악이고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데 산에다 집을 못 짓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에서도 비싼 집은 후틸에 있는 집이고 그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세요. 산에 얼마나 예쁜 집들을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른데 그래서 부자들이 풍경 좋은 쪽으로 올라가야 밑에 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꿔야만 토지 공급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지금 우리 이명재 군이 발표한 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는 집값이 떨어져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도 대도시에 그런 게 없어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토끼와 거북이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사는 거고, 그래서 30년 동안 빚을 내고 20년 동안 빚을 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대출 규제하고 일자리의 문제예요.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한 이건 뭐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아무 소용 없고 이미 중산층이 자기의 노동 소득의 대부분을 잠결하는데 그게 폭삭 망하면 은행만 돈 벌고 개인들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도 은행도 부실화되고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집값이 소유를 집값의 문제로 집착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 사면 안 된다 투기권이라고 하는 편견하고 아주 잘못된 생각하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택의 소유의 가능성은 일자리하고 대출하고 그 금융비용에 대한 집의 소유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감세를 해주냐, 인센티브를 주냐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엉뚱하게 집값에다가 하고 투기꾼한테다가 저는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 공공주도 정책의 가장 문제는 도시 기능에 20년, 30년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이 불만이 자기네가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도 공급책 내놔. 근데 그 공급책은 아무 신뢰성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미 발표한 거 LH공사 이 사건 때문에 제대로 진척 안 될 거고 그 공사되는 거는 다음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도 지방자치대에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해주면 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 짓고 나서 거기다 학교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그걸 누가 사람들이 집값은 지금의 문제고 공급은
거의 부도수표에 가까운 5년 후, 10년 후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국민들이 아직도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싸게 공급해 줘 달라. 이것도 잘못된 기대고 오랫동안 잘못된 우리나라의 그 주택 정책의 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노하고 또 어이없어하는 이 주택 문제가 시장의 질서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회가 상식이 되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